서영아, 너 서울에서 뭐 하니? 아직도 그 작은 연구소 다녀? 월급은 제때 나오니?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의 성공이야. 너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한데?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 서영에게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구분 등 친구의 잔인한 멸시, 그리고 차가운 동정의 눈빛들, 이 지긋지긋한 굴욕의 사슬을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굴욕의 잔치 끝에 서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감추고 있는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통쾌한 반전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하루에는 분명 기분 좋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국가정보원 지하 벙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위성 사진과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 속 오서영 국장은 마른 입술을 꾹 다문 채 스크린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십 개의 변수를 동시에 꿰뚫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가끔씩 내뱉는 지시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3번 섹터 확대, 여론 반응 재분석해, 10분 내로. 그 한마디에 상황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강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숨막히는 72시간의 비상근무가 끝나갈 무렵 작전 상황판에 마침내 안정을 뜻하는 푸른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상황실을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이 누그러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서영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개인 사물함에 놓인 휴대폰이 희미한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오직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순간 강철 같던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그녀는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들여다보느라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는 국가정보원 해외정보분석국장 오서영에서 충청도 산골 마을의 오이장내 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칼을 칼집에 꽂아 넣는 것처럼 스스로를 무장 해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자리 좀 비우겠습니다. 그녀는 부하 직원에게 나지기 말하고 상황실 밖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걷는 동안 뇌리를 스치는 수많은 첩보와 데이터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흙냄새와 눅눅한 고향의 기억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영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유난히 지쳐 보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아, 통화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서울에서 몸그리 바쁜 일을 한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저 죄송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으니까요. 한참을 뜸들이던 아버지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우리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크게 열거든. 내가 꼭 좀 내려와 주면 안 되겠냐? 그 한마디에 서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경로잔치. 그 단어는 그녀의 뇌리에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얼굴들. 동네 최고 유지인 박 사장의 거만한 얼굴, 그리고 그의 딸 박지혜의 비웃음 띤 눈빛.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절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오직 이장내 가난뱅이 딸이라는 꼬리표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드는 인물이 되었다 한들 고향 사람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논두렁을 뛰어다니던 시커먼 계집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그녀의 방어벽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알아, 바쁜 거. 그래도 이번에 박 사장네 딸 지혜가 그 잘난 검사 사위랑 같이 온단다. 와서 또 얼마나 잘난 척을 해댈지.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비체면이라도 좀. 너도 서울에 번듯한 직장 다니잖니.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주면 아비가 어깨라도 좀 펴고 다니지 않겠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굽은 등과 거친 손으로 흙만 파며 살아온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처음으로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리는 체면이라는 어리광이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이 악물고 버텨온 이유.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저 굽은 허리를 펴드리겠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겠다는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껏 이룬 모든 것이 아버지의 저 한숨 한 번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갈게요, 아버지. 주말에 내려갈게요. 힘겹게 내뱉은 대답에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짧은 환호가 서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상황실의 팽팽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주말 아침 서영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값비싼 명품 정장과 화려한 원피스들이 즐비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오서영 국장의 갑옷이지 오 이장내 딸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장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와 청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자 그녀는 영락없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철저히 위장하는 것, 그것은 그녀의 오랜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잊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등록금을 빌리기 위해 박 사장의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다려야 했던 17의 자신. 내 아비처럼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 거냐? 내 주제를 알아야지. 라며 돈 봉투를 마당에 던지던 박 사장의 모욕적인 목소리. 그리고 대문 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킥킥거리던 어린 지혜의 잔인한 얼굴. 그 기억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그날의 눈물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오서영. 넌 더 이상 그때의 소녀가 아니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경로잔치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깊은 심호흡과 함께 전장으로 들어서는 군인처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회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공간에 잠시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반가움보다는 호기심과 평가의 빛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의 중심에 마치 여왕처럼 앉아있던 박지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서영이 아니니? 지혜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디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꾸나. 이장내 딸. 서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을 그리고 지난 세월의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굴욕의 무대 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마을회관 마당의 공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막에 갇힌 듯 팽팽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은 이제 막 도착한 오서영과 잔치의 주인공처럼 군림하고 있던 박지혜 두 사람에게로 예리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계급과 질투 그리고 서름이 뒤엉킨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지혜를 담담히 마주 보았습니다. 지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최신 명품 카탈로그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손목의 다이아몬드 시계가 가을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흩뿌렸고 은은하게 퍼지는 값비싼 향수 냄새는 이 흙냄새 나는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권위를 풍겼습니다. 서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서울 생활이 힘들긴 힘든가 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지혜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영의 수수한 트렌치 코트와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란 듯이 훑어내리며
그 안에 담긴 초라함을 샅샅이 찾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그 의도를 모를 리 없었지만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혜야. 넌 여전하구나. 그 말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너의 오만함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지만 지혜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막걸리를 따르던 오이장이 딸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길이 많이 막혔지? 아버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시선은 딸의 얼굴과 박지혜의 얼굴 사이를 초조하게 오갔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아버지는 이 불편한 대치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이장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장님, 따님 오셨네요. 그런데 우리 서영이 아직도 혼자예요? 어머나 어떡해. 여자는 나이 들면 혼자 살기 힘든데. 저희 남편은 이번에 부장검사 승진 심사 들어갔잖아요. 제가 내조를 잘해서 그런가 봐요. 딸은 이렇게 잘 키워야 남편 덕이라도 본다니까요. 마지막 문장은 마치 잘 벼려진 비수처럼 날아와 오이장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딸은 이렇게 잘 키워야. 그 말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오이장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무력한 침묵이 서영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서영은 자신을 향한 모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그녀가 겪어온 암투와 견제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저 굽은 등이, 아버지의 저 참담한 표정이 그녀의 모든 인내심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야,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른 거니까. 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지금이 만족스러워. 서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반격했습니다. 책임? 그 작은 연구소 다니면서 뭘 책임진다는 거야? 월급은 제때 나오니? 아, 참. 너희 아버지가 이장 월급 받으시니까 용돈은 안 드려도 되겠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멸시였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급한 말싸움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어르신들께 인사부터 드릴게요. 그녀는 지혜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잔치상에 앉아 계신 마을 어르신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며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은 더없이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지혜의 도끼 어린 시선이
악착같이 따라붙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잔치의 주인공인 박 사장과 그의 사위 최 검사가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최 검사는 번지르르한 얼굴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누가 봐도 고급 양주임이 틀림없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최 검사는 박 사장에게 깍듯이 인사한 뒤 오 이장과 서영을 발견하고는 오만한 눈빛으로 훑쳤습니다. 박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 우리 최서방 왔는가? 이야, 우리 사위가 이번에 맡은 사건이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지 뭔가. 역시 사람은 이렇게 출세를 해야 혀. 박 사장은 오 이장을 보란 듯이 외치며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 검사는 그 상황을 즐기듯 서영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혜 변호사 남편 되는 최민준 검사입니다. 오서영 씨라고 하셨죠? 서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처에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힘 좀 써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절을 가장한 시애와 동정이었고 너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서영은 그의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단호한 거절에 최 검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감히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서영의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낀 박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여보, 서영이는 원래 저렇게 꽉 막혔어. 그러니 아직도 저러고 살지. 신경 쓰지 마. 지혜는 서영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들 가족이 만들어내는 위세에 눌려 오 이장은 딸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녀 자신에게는 다시 한번 인내를 다짐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잔치는 그들 가족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사위의 성공담을 무용담처럼 떠벌렸고 지혜는 서울 강남의 생활과 해외여행 경험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 화려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 이장과 서영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구석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영은 묵묵히 술잔을 채우고 비웠습니다. 술이 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차가운 막걸리로 억누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릴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와의 약속을 깨는 일이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잔치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굴욕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모욕적인 경로잔치가 곧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반전의 무대로 변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고 길고 긴 굴욕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잔치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서영은 묵묵히 막걸리 잔을 채우고 비우는 아버지의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끈질기게 자신을 붙잡는 과거의 그림자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박지혜의 저급한 조롱이나 최 검사의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과거의 자신과 그로 인해 상처받아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부채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24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의 기억이었습니다. 17의 서영은 읍내의 하나뿐인 서점에서 낡은 문제집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 할 등록금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논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영은 마지막 자존심을 접고 빗속을 뚫어 박 사장의 기와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계세요. 저 서영이에요. 오 이장님 댁딸 서영이요. 빗소리에 묻히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몇 번이고 외쳤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이 한기를 품고 살갗에 달라붙었고 덜덜 떨리는 턱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대문이 삐걱 하고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지방에 서서 흠뻑 젖은 생쥐꼴의 서영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웬일이냐? 사장님, 등록금이 모자라서 꼭 갚겠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꼭. 서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띄엄띄엄 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비는 뭐하고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더니 자식 새끼 대학 보낼 돈도 없더냐? 내 주제를 알아야지. 계집애가 대학은 무슨 공장에나 들어가.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어린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서영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이거나 받고 썩 꺼져. 돈은 흙탕물에 떨어져 젖어갔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차마 그 돈을 줍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 틈으로 자신과 동갑인 지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고 잔인하게 서영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서영은 흙탕물에 젖은 돈을 끝내줍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뼈에 새기듯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들의 머리 위에 서겠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 자신과 내 가족이 모욕당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그 도끼 어린 다짐이 지금의 오서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수석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길 국가정보원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애국심만으로 평가받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자원했으며 마침내 여성으로서 오르기 힘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서영아, 괜찮으냐? 과거의 상념에 잠겨 있던 서영을 현실로 끌어낸 것은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굳은 표정을 보며 그녀가 또다시 묵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한편 서울 국정원 지하 벙커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직속상관이자 그녀를 딸처럼 아끼는 한태석 차장은 상황판에 새로 나타난 붉은 경고 신호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포착된 것입니다. 초기 대응팀이 분석에 들어갔지만 데이터는 좀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오 국장님은 아직인가? 한 차장의 나직한 물음에 부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아직 고향에 계십니다. 연락을 드려볼까요? 한 차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경무에 시달린 서영에게 주어진 짧은 휴식이었다. 더구나 끔찍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내려간 고향길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오직 서영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직관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위기였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부하 직원의 휴식.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연락해. 지금 당장. 다시 고향 마을회관. 잔치는 점점 더 박지혜와 최 검사 부부의 개인적인 쇼케이스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최 검사는 술 기운을 빌려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대기업 비자금 사건 맡았을 때 위에서 압력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검사 아닙니까?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싹 다 잡아넣었죠. 그의 허풍 섞인 자랑에 박 사장은 역시 우리 사위야. 라며 추임새를 넣었고 사람들은 부러움과 경외가 섞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부합해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마을 어르신들의 삶은 초라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최 검사가 말하는 그 사건의 내막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잡아넣었다는 윗선은 사실 꼬리에 불과했고 진짜 몸통은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과 정보 제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 검사는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영웅인 양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쉽게 잊고 눈앞의 화려한 쇼에 열광하는 법이었습니다. 서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는 세상의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영의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지급된 비상연락용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혜가 빈정거렸습니다. 어머, 쟤 또 어디 가니? 저러니 변변한 남자 하나 못 만나지. 사회성이 저렇게 없어서야. 하지만 서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 뒤편 낡은 창고 옆으로 몸을 숨긴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목소리는 순식간에 냉철한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서영입니다. 상황 보고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태석 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국장, 미안하네. 지금 즉시 상황실 데이터를 확인해 줘야겠어. 동해상에 미확인 잠수함이 출현했다. 단순 정찰인지 도발인지 의도 파악이 안 돼. 서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로잔치의 소음과 과거의 상처는 순식간에 지워지고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가능성의 변수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창고 벽에 기댄 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데이터를 속사포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망 심도와 이동 경로, 그리고 최근 적성국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단순 정찰이 아닙니다. 신형 SLBM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의 최종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 데프콘 격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막힘이 없었고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 이장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그림자를 밟고 서서 더 큰 세상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뒤편 서영이 서 있는 공간은 마치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시끌벅적한 트로트 가락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태석 차장의 긴박한 목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동해의 차가운 심해를 유영하는 유령 같은 잠수함의 궤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신형 SLBM 테스트라고? 근거는? 한 차장의 목소리에는 신뢰와 함께 날카로운 검증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은 채 머릿속에 거대한 데이터 지도를 펼쳤습니다. 최근 적성국 잠수함 기지에서 포착된 물자, 이동 패턴,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동해상에서 미세하게 감지된 이상 음파, 모두 개별적으로는 의미 없는 노이즈였지만 지금 이 잠수함의 출현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이자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수만 건의 첩보를 분석하며 축적된 그녀만의 동물적인 직관이자 논리적인 귀결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 차장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동의의 의미였습니다. 알겠다. 즉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겠다. 오 국장은 어떻게 하겠나? 지금 바로 복귀가 가능한가? 서영은 잠시 눈을 들어 마을회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박 사장과 최 검사에게 둘러싸여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자리를 뜬다면 아버지는 이 모욕적인 자리에서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원격으로 상황을 지휘하겠습니다. 30분 단위로 보고 올려주십시오. 현장 복귀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팽팽한 줄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오 이장내 딸의 가면을 쓰고 잔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최 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까 서영에게 무시당했던 것에 대한 안갚음과 함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유치한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서영 씨, 아까부터 자꾸 어딜 그렇게 들락날락하시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소? 내가 말했잖소.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인데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영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둘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흥미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잘 나가는 검사가 불쌍한 시골 처녀를 구제해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정말 괜찮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검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꼿꼿한 태도가 그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허허, 이 양반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구먼. 오서영 씨, 어느 부처에 있다고 했소? 내가 그쪽 장관님하고도 가끔 식사하는 사이인데 내가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승진도 문제 없을 거요. 나 최민준이가 보증하는데. 그의 입에서 장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변에서는 와 마이너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사위가 이렇게 발이 넓다니까 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영이 이 엄청난 제안 앞에서 감격하거나 최소한 황송해하는 표정이라도 지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최 검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보는 국정원 최고 분석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최 검사님, 서영이 처음으로 그의 직함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최 검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라는 직위는 개인의 인맥을 과시하라고 국가가 부여한 자리가 아닐 텐데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감히 검사에게 훈계를 하는 서영의 당돌함에 사람들은 놀랐고 최 검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시라? 당신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최 검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지혜가 놀라 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봐,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어느 회사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네 사장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당신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의 협박에 서영은 오히려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갑고 서늘해서 최 검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최 검사님 전화를 받지 않으실 텐데요. 그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당돌함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오 이장은 딸의 옆에서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서영아, 그만해라. 최서방, 우리 딸이 뭘 잘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게.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영의 주머니 속에서 다시 한번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호출 신호였습니다. 서영은 최 검사와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중요한 전화라서요.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지혜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야, 오서영. 너 지금 이 상황에 어딜 또 가? 너 정말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 검사라는 존재는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을회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최 검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알아내서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의 공허한 외침이 마을회관에 울려 퍼졌지만 서영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국가의 운명이 걸린 또 다른 전쟁터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한 여자의 결정에 그리고 그녀가 받을 전화 한 통에 이 나라의 평화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의 오만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최 검사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등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오서영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최 검사의 협박은 찻잔 속의 태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온 신경은 주머니 속에서 격렬하게 울리고 있는 비상 연락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길고 묵직한 진동 패턴. 그것은 국정원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 위급 인사들만이 사용하는 코드 레드를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즉,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최종 경고였습니다. 마을회관 뒤편, 낡은 창고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냉철한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서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보고 대신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태석 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억지로 눌러 담은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 국장, 내 말 잘 듣게. 지금 자네가 있는 곳으로 손님들이 가고 있네. 손님이라니요? 누구 말씀이십니까? 서영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한 차장이 사용하는 손님이라는 은어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최고 위급 인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시골 마을까지 직접 찾아온단 말인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일세. 대통령 각하의 직접 지시야. 동해 잠수함 관련해서 오 국장의 대면 보고를 직접 받으시겠다고 하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뜻이야. 아마 5분 안에 도착할 걸세. 한 차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영은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의 동시 방문. 그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현장에 당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목적지가 국정원 지하 벙커가 아닌 바로 이 후미진 시골 마을이라는 사실은 이 사태의 모든 해결 권한과 책임을 오롯이 자신에게 위임하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서영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 이장네 딸로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입구가 훤히 내다보이는 언덕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마을회관 안은 최 검사의 분노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감히 대한민국 검사한테 저런 식으로. 최 검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고 박지혜는 남편을 진정시키면서도 서영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저런 근본 없는 애한테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나중에 알아봐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오 이장은 그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최서방, 지혜야. 우리 서영이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부디 용서해 주게. 아버지의 비굴한 사과가 서영의 부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혀를 차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저 모양이야. 오 이장, 당신도 참 딱하구먼이라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요? 저게 뭐요? 라며 웅성거렸고 이내 그 웅성거림은 마당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트로트 음악이 멎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의 좁은 농로를 따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경찰 순찰차가 경광등을 소리 없이 번쩍이며 길을 터주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세단들은 매끄러운 차체에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흑표범 무리가 사냥감을 향해 접근하듯 그 행렬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마을 전체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아니, 저 차들은 다 뭐여? 무슨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검사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직감은 저 차들이 평범한 차량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두 차량의 번호판은 그가 법무부에서나 가끔 볼 수 있었던 최고 위급 관용차의 것이었습니다. 설마 장관급 인사가 여길 왜? 최 검사가 무심코 중얼거리는 사이 차량 행렬은 마을회관 바로 앞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귀에는 무전기를 꽂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주의를 신속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절도 있는 움직임에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윽고 가운데 세단에서 2명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군인 출신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최 검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아니, 검찰총장조차 깍듯이 대하는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왜 이 총구석 경로잔치에 나타났단 말인가. 최 검사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사장과 지혜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닫고 굳어버렸습니다. 두 실장은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곧장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비켜 세웠습니다. 회관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서영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의 입에서 오서영 국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오서영? 이장내 딸 오서영? 그 여자가 국장이라고? 최 검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장?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도 오를까 말까 한 고위직의 직함이었습니다. 박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박 사장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오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이 국장이라고? 평생 정부 연구소의 평범한 연구원인 줄로만 알았던 딸이 이 나라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찾아와 국장님이라 부르는 존재였다니.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서영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시골 처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두 실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의 등장은 이제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오서영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공간은 압축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잔치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숨막히는 정적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방금 전까지 이장내 별 볼 일 없는 딸이었으나 이제는 정체 모를 권위의 중심에 선 오서영에게로 꽂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할 때처럼 깊고 냉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이는 굴종의 인사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파트너에게 건네는 예의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국장, 상황이 급박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대면 보고를 원하십니다. 안보실장의 입에서 대통령 각하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특히 최 검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개 검사인 자신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 그 대통령이 이 보잘것없는 여자의 대면 보고를 원한다는 사실은 그의 상식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서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쪽에서 나누시지요. 그녀는 회관 한쪽에 마련된 이장과 마을 임원들이 회의용으로 사용하던 작은 방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먼지 쌓인 잡동사니가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낡고 초라한 방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논의될 가장 중요한 전략 회의실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두 실장이 방으로 들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영의 주머니 속에서 다시 한번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드 레드보다도 한 단계 위인 오직 단 한 사람에게서만 걸려오는 코드 제로 코드 지로 신호였습니다. 서영은 두 실장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지도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명료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서영입니다. 잠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던 그녀의 표정이 극도로 진지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한마디는 마을회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먹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각하, 보고 드립니다. 각하. 그 한 단어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를 지칭하는 절대적인 권위와 무게를 담은 단어였습니다. 박지혜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친구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검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 좀 써주겠다며 동정했던 여자는 애초에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은 저희 분석팀 예측대로 진행 중입니다. 적성국의 의도는 명백한 무력 시위이며 우리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섣부른 군사적 대응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수면 아래에서는 비공식적인 압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0분 내로 최종 대응 방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막힘이 없었고 그 내용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이 나라의 다음 30분 혹은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전화를 끊은 서영은 자신을 경외와 충격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두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각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녀가 회의실로 사용될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마치 부관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경호원들은 방문 앞을 철통같이 지켰고 마을회관은 이제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임시 지휘본부가 되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오이장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딸이, 내 딸 서영이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평생 정부 연구소에서 묵묵히 연구만 하는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인물이었다니. 그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자랑스러움보다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저 가녀린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까.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박 사장은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이장내 딸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아들 내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 잘난 아들딸의 오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지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서영이가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자부심과 허영의 성의, 서영의 전화 한 통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간간히 서영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지도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지휘관처럼
대한민국의 다음 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바로 저 문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서영과 같은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굴욕의 경로잔치는 이제 경외와 침묵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의실의 방문이 굳게 닫힌 채로 30분이 흘렀습니다. 그 30분은 마을회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연것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아무도 섣불리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잔치상은 차갑게 식어갔고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숨을 죽인 채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박씨 일가가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굴욕감에 안절부절 못하며 마른 입술만 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저 문 너머에 있는 이장내 딸의 손짓 하나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박지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의 낡은 운동화를 발로 밟으며 낄낄거렸던 어린 시절, 등록금을 빌리러 온 서영을 비웃었던 소녀 시절, 그리고 바로 오늘 서영의 초라한 행색을 조롱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몇 시간 전의 자신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서영은 사실 그녀가 평생을 발버둥 쳐도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 위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최 검사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법과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힘 좀 써주겠다며 오만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을 가진 쪽은 서영이었고 자신은 그 거대한 힘 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검찰총장조차 깍듯이 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서영 앞에서는 마치 부관처럼 행동했습니다. 최 검사는 자신의 검사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식은 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서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30분간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자의 평온함과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나온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감탄과 경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보실장은 서영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 국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국장님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적들의 의도에 말려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겁니다.
각하께서도 국장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비서실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오 국장님의 제안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즉시 복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마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배경과도 같았습니다. 두 실장은 서영에게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세단들은 왔을 때처럼 조용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 속에서 서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이장은 벽에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시킨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서영은 그런 아버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회관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오 이장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내 딸아, 아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꼬. 서영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라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모든 것의 뿌리는 아버지세요. 그 말에 오 이장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위로는 평생의 서름과 한을 씻어내리는 따뜻한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감동적인 부녀의 재회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비굴한 미소를 얼굴에 가득 채운 채 서영에게 굽실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 국장님,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 무지렁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지혜랑 최서방이 아직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들, 딸을 방패 삼아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최 검사와 지혜도 마지못해 다가와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박씨 일가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최 검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검사님, 아까 제게 힘 좀 써주시겠다고 하셨죠?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검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최 검사님인 것 같군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무고한 사람을 협박한 검사. 당신 같은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정식으로 문제 삼는다면 당신의 검사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 검사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영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의 목을 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은 이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지혜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지혜야. 그 부름에 지혜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넌 늘 나를 비웃었지. 가난하다고, 촌스럽다고, 시집도 못 갔다고. 넌 내가 가진 것들이 너의 힘이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그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돈, 남편의 권력. 그걸 빼면 너에게는 뭐가 남니? 서영의 말은 지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허영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통쾌한 역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굴욕과 멸시의 사슬이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에게 동정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초라하고 가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오서영의 마지막 말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을회관의 공기를 가르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평온함과 상대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씨 일가는 그녀의 서늘한 시선 아래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들의 화려했던 위세는 이제 초라한 잔해로만 남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스쳐 지나간 과거의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곁에서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시죠.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오 이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딸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굽어있던 그의 허리가 오늘만큼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네 유지 앞에서 기죽던 초라한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영이 아버지와 함께 마을회관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회관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아버지의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평생 제 아버지를 그저
오이장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그저 묵묵히 굳은 일이나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요. 그녀의 말에 몇몇 어르신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제 아버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셨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흙과 더불어 정직하게 땀 흘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 마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서영의 시선이 박 사장 일가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자 아버지의 삶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쐐기처럼 모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이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이 자신의 평생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 자신의 딸만큼은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었는지를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고단했던 인생은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았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관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고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마을회관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녀가 차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와 그녀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에 다다랐을 때 서영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서울로 돌아가 봐야 해요.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서요. 오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서영아. 아프지 말고. 아비는 괜찮으니 너는 내 갈 길을 가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두 마이너스. 조용하던 마을 상공에 갑자기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산 너머에서 검은색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위용을 드러내며 이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마을 앞 넓은 공터에 조심스럽게 착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군복 차림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영에게 다가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국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 광경에 뒤따라 나온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씨 일가는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뵐 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한번 안겼다가 이내 몸을 돌려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진 마음의 빚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거세게 돌기 시작했고 기체는 굉음과 함께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고향 마을과 그곳에 홀로 서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헬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오 이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자부심과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박 씨 일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힘없는 오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딸의 아버지, 오서영 국장의 아버지로 마을의 역사 속에 영원히 다시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통쾌한 역전의 막은 그렇게 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썰다방에서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인공의 묵묵한 인내와 통쾌한 반전이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 닿으셨다면 저희 썰다방의 문을 계속해서 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곳 썰다방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이 모여 더욱 풍성해지는 공간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자 한자 귀 기울여 읽고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 한 줄이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을 피워내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릴 감동적인 사연 한 잔을 정성껏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내일에도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썰다방에 들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